안녕하십니까. 와인 첫걸음, 와인의 역사와 기초 파트를 강의하게 된 이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릴 와인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술이자 음료입니다. 특히 당대 지식인이나 유명인들의 와인 사랑은 남달랐었죠. 예를 들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샹베르땅 와인 한 잔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드는 것은 없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며, 괴테는 와인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며 이 즐거움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라고 할 정도로 와인을 극찬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 인물들이 극찬한 와인의 매력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와인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와인은 라틴어로 비넘이라고 하는, 즉 포도나무로부터 만든 술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과실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이 든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선한 천연 과일인 순수한 포도만을 원료로 발효시켜서 만든 포도주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제조 과정에서 물이 전혀 첨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알코올 함량이 다소 적고 파괴되지 않는 포도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의 맛은 자연적인 조건과 포도 재배 방법, 양조법에 따라 달라지며 나라마다, 지방마다, 그리고 각 토양마다 와인의 맛과 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와인의 역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인의 시작, 즉 와인의 기원은 기원전 8000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라고 하면 프랑스도 아닌 바로 유럽의 작은 국가 조지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메소포타미아, 나일강에서도 와인에 관한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이집트 테베의 성묘 벽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느냐 잘 보시면요, 포도나무 재배에서 와인 양조 과정까지 모든 것을 묘사한 벽화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 이집트는 와인이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아닌 오직 한 사람, 파라오만을 위한 음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음료였는데요, 이 성묘 벽화가 파라오에게 와인을 바치는 하나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은 아무래도 카톨릭의 힘이 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와인을 미사라든지 성찬식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와인 생산을 주로 수도원이 맡아서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이 카톨릭 교회의 주 수입원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수도사들이 와인이 되는 포도를 어떻게 잘 기를 것인지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당시 와인은 단순하게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의학용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소화제 혹은 상처에 발라서 소독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학용으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것이 바로 필록세라라고 하는 병에 감염된 포도나무인데요. 1860년도경에 이 필록세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진드기가 전 유럽에 퍼집니다. 이 진드기는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작은 상처를 내는데 이 상처난 곳에 병균이 들어가서 이 나무를 싹 말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병에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인에 흑사병이라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특히나 프랑스가 아주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필록세라의 면역이 있는 야생종 포도와 유럽의 양조용 포도를 접합해서 뿌리는 야생종으로, 위는 열매가 나온 것은 유럽의 양조용 포도로 만들어 이 고난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칠레라든지 필록세라가 아직 퍼지지 않았던 나라로 유럽에 양조용 묘목을 가지고 많은 와인 메이커들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와인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급을 봐주시면 이것이 조지아에서 발견된 크베브리라고 하는 와인 저장용 토기입니다. 당시 그를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이 토기를 잘 보시면요, 포도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용기가 포도 저장용으로 사용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와인은 와인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좀 특이합니다. 용어들이 비교적 어려운 편인데요. 예를 들면 바디가 크다라든지 와인의 균형이 잡혔다라든지 산미가 바삭거린다. 단 평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용어들이 참 많은데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누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 와인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단순히 맛있다, 달다, 쓰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 와인을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혼자 술을 드시는 혼술 문화가 퍼져 있는데요. 와인을 마실 때 혼술도 좋지만 좋은 사람들과 같이 마실 때 더욱더 재미있고 맛이 있는 와인을 마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용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서로 대화하고 같이 마시는데 어려움이 없고 즐거움이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이 와인 벨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위 50도에서 남위 30도 정도에서 포도가 재배되는 곳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잘 보시면 저희 한국이나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와인 벨트에서 예전부터 포도의 재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아 일부 국가, 유럽의 국가,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뉴질랜드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외 다른 나라는 생산이 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와인벨트에 속한 지역이 예로부터 좋은 품질의 포도가 나고 예로부터 와인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와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배입니다. 말 그대로 포도원에서 포도를 키우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가지를 치거나 병충해 방지를 하거나 그 외에 많은 이 포도를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 등을 통해 포도가 아주 건강하고 상품성 있는 포도로 키우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양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와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확해서 파쇄하고 압착을 하고 오크통을 쓴다든지 효모를 선별해서 쓴다든지 와인을 만드는 다양한 기술로 개성 있고 와이너리에 특색이 있는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성입니다. 와인에게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숙성은 꼭 필요한 것인데요. 숙성을 얼만큼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오크통에서 숙성했느냐, 혹은 그것이 아닌 비활성 용기에 했느냐, 혹은 병에서 했느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시는 와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와인을 고르는 법에 대하여 알려드릴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와인을 고를 때 자신이 좋아하는 와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신은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단 와인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바디가 무거운 걸 좋아하는지, 가벼운 걸 좋아하는지, 레드 와인을 좋아하는지,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는지 자신의 취향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으신 분들이 이제 와인샵이나 와인을 취급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대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와인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직원분들께서 매우 당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은 여러분들의 취향을 모릅니다. 그렇게 와인을 고르기 힘드실 때 이 직원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자신이 좋아하는 걸 얘기해 주시면 이 직원들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여러분께 와인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싸도 안 됩니다. 자,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께 1,000만 원짜리 와인을 드려서 그 와인을 잘 즐겨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와인이 왜 1,000만 원인지 그리고 이 와인이 어떤 점이 좋아서 이렇게 가격이 높은 건지 솔직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와인의 가치를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너무 비싼 가격을 주고 와인을 드신다면 돈을 낭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병에 9,000원짜리, 5,000원짜리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와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렴한 와인만 드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와인들을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저렴한 가격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렇기에 조금씩 입맛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많은 종류의 와인으로 서서히 나아가신다면 분명 행복한 와인 생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와인 라벨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자, 와인을 얘기할 때 크게 대륙으로 나눕니다. 구대륙, 신대륙으로 나눕니다. 구대륙이라면 지금의 유럽권 국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유럽권 국가에서 제일 대표적인 프랑스의 라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생산 국가를 표시해 놓습니다. 이제 프로듀스 오브 프랑스의 보르도라고 되어 있죠. 이 맛은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이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빨간 글씨로 미상부디우 샤또, 이것은 이 샤또에서 병입을 하였다. 샤또라는 것은 단어 자체는 성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와이너리를 뜻합니다. 지금의 사무실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생산자가 자기 와이너리에서 직접 병입을 했다는 것을 이 위에 적어 놓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랑뱅, 이 단어는 생산자가 최고 품질의 와인을 의미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밑에 샤토라즈, 이것은 와이너리 이름이자 메이커를 뜻합니다. 그 다음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세, 1등급 와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밑에 문구는 뽀이약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을 뜻합니다. 뽀이약은 마을 이름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알코올 함량 13%가 표시되어 있고 용량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750ml입니다. 일반적으로 와인은 750ml로 구성되어 있지만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흔하게 유통되는 용량은 750ml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빈티지, 1999년 빈티지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빨간 글씨로 아펠라시옹 뽀이아 꽁트롤레, 이것은 이제 등급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등급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 아주 잘 보이지도 않는 글은 수출 업체의 이름 및 주소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듯 프랑스가 제일 읽기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예로 든 것이고 많은 이탈리아나 유럽의 국가들이 프랑스의 이 제도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프랑스를 좀 알고 계시면 다른 유럽권 국가의 라벨을 읽는데 크게 무리함이 없이 읽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륙입니다. 신대륙이란 유럽 외 국가를 말씀하는 건데요. 여기는 쉽습니다. 신대륙은 구대륙보다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마케팅을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그림과 눈에 띄는 글자를 넣어 한 번에 고객이 와인을 잡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빈티지가 있고요. 그 다음 오퍼스 1,
와이너리 이름입니다. 밑에 나파밸리 레드 와인. 와인의 종류를 헷갈릴 수도 있게 친절하게 와인의 종류도 써놓았습니다. 나파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이고요. Produced and bottled by 로버트 몬다비 앤 바론 필립 드 로칠드. 와이너리 생산자 및 병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오크빌, 캘리포니아 지역을 적어놨고 Product of USA, 미국 제품입니다. 그 외 용량 750ml, 알코올은 13.5%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확실히 유럽군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죠.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몬테스 알파, 칠레에서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인데요. 와이너리 이름과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이 품종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디옹 콜차고아밸리 지역명이고요. 에스테이트 보틀드 프로덕트 오브 칠레라고 생산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보시면 확실히 이 유럽권에 비해서 보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페어링 파트입니다. 와인을 마실 때 페어링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와인은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음식과 페어링을 하면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음식과 와인의 페어링에는 특별한 규칙은 없으나 피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운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매운 음식을 먹으면 혀가 아픈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 혀가 아프면 와인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매운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신과일도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 과일에는 산도가 있고 와인도 산도가 있습니다. 이 산도가 너무 강조되면서 와인이 너무 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일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정과일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정말 잘 익은 과일과 당도가 높은 디저트 와인을 곁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차가운 국물, 면 요리에는 와인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냉면이라든지 초계국수 이런 거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장게장, 꽁치, 고등어, 쥐포 같은 이런 종류들은 비린내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점만 주의해서 드셔주시면 페어링을 잘 할 수 있는 요령이 생깁니다. 와인은 이제 온도가 되게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레드 와인은 실온에서 서빙해야 된다. 화이트 와인은 차가워야 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항상 온도계를 갖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몇 도라고 온도를 잴 수는 없으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온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와인은 온도와 그 와인의 스타일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 중 미디엄 혹은 풀바디 오크 숙성이 된 와인은 약간 차게, 즉 손으로 잡았을 때 약간 차가운 느낌을 느끼는 정도고 좀 가벼운 바디를 갖고 있으면 좀 차가운데? 하고 느낄 정도로 온도를 낮춰서 드시면 됩니다. 스위트 와인은 같은 단 와인은 병을 잡았을 때 어우 아주 차갑다 이걸 느낄 정도로 차가워야 합니다. 스파클링 와인 또한 아주 차갑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레드 와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라이트 바디, 즉 가벼운 바디는 약간 차게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중간 바디나 무거운 바디의 와인은 상온의 온도로 즐겨야 한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상온의 온도는 유럽의 기준입니다. 유럽은 한국과 달리 온돌 문화가 없고 집 자체가 바람이 들어오는 벽돌집입니다. 그렇기에 겨울의 실내 온도가 16도에서 18도가 되는 것인데 한국은 온돌 문화로 인해 다소 따뜻해서 실내 온도가 25도, 28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의 상온 온도는 맞지 않고 생각보다 조금 차가운 온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빠르게 온도를 내서 즐기기 위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스 버킷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버킷에 물 반, 얼음 반을 넣고 와인을 넣어 놓으면 금방 온도가 내려갑니다. 특히나 내가 빨리 차갑게 먹고 싶다 하시면 거기에 소금을 좀 넣으시면 됩니다. 열 전도율이 올라가 빠르게 식혀지면서 이 와인을 차갑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와인 첫걸음, 와인의 역사와 기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는 와인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도구, 방법, 그리고 본격적인 테이스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강 와인 첫걸음 테이스팅 실전편의 유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라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인은 신대륙 와인이고요. 잘 보시면 장피에르, 이것이 바로 이 와인의 메이커입니다. 즉 와이너리라고 볼 수 있죠. 밑에 보시면 와인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좀 더 중요한데요. 뒤에 보시면 도수라든지 그리고 용량이 있습니다. 자, 직접 보셨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신대륙은 최대한 와인이 쉽고 이해할 수 있게 표기를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와인을 구입하실 때 나는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 신대륙 와인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은 와인 용품들의 관리법과 실질적으로 와인을 마셔보고 분석하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와인을 마실 때 쓰는 잔을 일반적으로 와인 글라스라고 부릅니다. 와인 글라스는 여러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크게 약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크고 넓은 잔인 레드 와인 잔입니다. 이 레드 와인 잔도 부르고뉴 스타일, 보르고도 스타일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부르고뉴 스타일은 주로 옆쪽이 좀 뚱뚱하고 넓은 스타일입니다. 보르도 스타일은 튤립 모양인데요. 둘이 생김새가 다를 뿐 용도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레드 와인 잔이 크고 넓은 이유는 공기가 최대한 많이 접촉감으로 인해서 향과 풍미가 빨리 우러나올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잔에 비해서 비교적 크고 넓습니다. 그 다음 스파클링 와인 잔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루트 잔이라고 합니다. 이 플루트 잔은 길고 좁기 때문에 이 스파클링 와인의 이 거품을 보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하지만 길고 좁기 때문에 스월링이라고 하는 이 돌리는 이 동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파클링 와인 잔이지만 윗부분이 튤립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기에 보통 이런 식으로 길고 좁은 잔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와인 잔입니다. 일반 레드 와인과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레드 와인 잔보다 좀 더 작은 중간 정도 크기며 화이트 와인과 로제 와인을 마실 때 쓰는 잔입니다. 이렇게 작은 이유는 신선한 아로마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잔인 디저트 와인 혹은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불리는 와인을 마실 때 쓰는 아주 조그만한 잔입니다. 이렇게 작은 이유는 주정 강화 와인을 마실 때 알코올이 도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잔을 스월링을 하신다면 알코올 냄새가 매우 강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알코올 냄새 대신 과일 풍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와인 글래스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인 글라스 세척 시에는 보통적으로 세제를 쓰지 않습니다. 세제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이 와인잔에 미세하게 금이 있는데 이 사이로 세제들이 들어가게 되면 세제향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제를 쓰지 않는 게 좋겠지만 여성분들께서는 리스틱이 묻었다든지 혹은 기름기가 묻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세제를 이용해서 꼭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커다란 볼에 적당히 따뜻한 물과 향이 나지 않는 세제를 풀어서 거품을 낸 뒤에 거기에 잔을 넣었다 뺀 뒤에
물로 마무리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척 후에는 와인잔 전용 마이크로파이버, 즉 극세사 소재 린넨으로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와인 전용 린넨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시니까 하나 정도 구비해 두시면 두고두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와인잔을 닦으실 때 절대로 와인잔을 위아래로 비틀면서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조심하셔서 닦아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린넨은 중성세제로 세탁 후에 꼭 자연 건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조기를 혹시 사용할 경우는 린넨에 손상이 가므로 꼭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와인을 오픈할 때 쓰는 물품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와인은 주로 코르크와 스크류캡으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류캡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소주를 딸 때 쓰는 방법을 스크류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와인은 코르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오픈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와인용 오프너, 즉 소믈리에 나이프라고 하는 물품을 사용하여 오픈합니다. 이렇게 나이프와 코르크로 오픈할 수 있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요 오픈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도구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이것은 아쏘라고 하는 물품입니다. 이 아쏘는 코르크가 아주 오래되어서 이 소믈리에 나이프로 오픈했을 경우 부러질 경우에 이 아쏘라는 물품을 사용합니다. 이 아쏘는 코르크를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돌려서 빼는 물품이기 때문에 코르크가 부서지지 않고 안전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픈하실 때 이 두 가지 정도는 구비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와인 오픈할 때 코르크가 오래되었거나 손상되어서 코르크가 부서진 경우에는 코르크 핏이라고 하는 와인 전용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이 부러진 코르크를 안심하고 밖으로 제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켄팅 과정입니다. 디켄팅의 원래의 목적은 병 숙성 과정에서 와인에 쌓이는 침전물을 걸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전물보다는 좀 더 와인을 쉽게 공기에 접하게 해서 와인의 향기를 살리고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된 와인이든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와인이든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선 모든 와인을 디켄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디켄팅은 향이 날아갈 수도 있는 마치 양날의 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디켄팅을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해야 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스팅 과정입니다. 테이스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와인을 마시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와인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 와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의 훈련법입니다. 이 테이스팅 과정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사람의 눈, 코, 입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눈으로 색깔을 봅니다. 두 번째, 코로 향을 맡습니다. 세 번째, 입으로 맛을 봅니다. 그리고 별개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테이스팅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눈으로 보는 과정에는 색깔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와인은 색깔에서 꽤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이 보라색이라든지 혹은 색이 옅다든지 투명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와인, 즉 영어로 영한 와인, 어리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주황색이라든지 혹은 갈색이 보이면 다소 숙성된 와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인 잔을 흔드는 행위, 즉 스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월링을 하게 되면 잔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와인의 눈물 혹은 영어로 와인 슬랙, 와인의 가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랑고니 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걸 보고 많은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물방울들이 명확하고 느리게 떨어진다면 도수가 높든지 혹은 당분이 높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명확하지 않고 빠르게 떨어진다면 도수가 높지 않거나 당분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향을 맡는 것입니다. 와인의 향은 일반적으로 아로마 그리고 부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로마는 그 포도 품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향입니다. 예를 들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품종이 원래 가지고 있는 향은 블랙커런트, 검은 자두의 향이 납니다. 피노누아 품종은 딸기 혹은 레드 체리 등 이런 품종이 원래 가지고 있는 향을 아로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케라는 건 무엇이냐? 부케는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향입니다. 예를 들면 오크 숙성을 했다. 구운 빵이라든지 정향, 견과류 향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한 냄새인데요. 자, 와인도 상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즉, 좋지 않은 향이 나는 건데요. 부쇼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와인을 오픈해서 향을 맡았는데 지하실에 아주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 이러면 TCA라고 하는 코르크가 오염되어서 발생한 향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와인 구입처에 연락해서 바로 교환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창고 냄새도 좋지 않은 향이기 때문에 꼭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사과가 고른 냄새나 식초 냄새 이런 것은 이 와인이 산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산소에 과다 노출되어서 이미 와인이 식초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좋지 않은 향이고 와인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혹은 양파나 양배추 향이 난다. 이럴 때는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와인을 생산할 때 이산화황이라는 것을 주입합니다. 이 이산화황은 와인이 신선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 이산화황이 좀 과다 주입됐을 경우 이런 양파나 양배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잔에 따르셔서 한동안 계속 스월링을 하시면 와인잔에 산소가 계속 주입되기 때문에 이런 향이 날아가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뇨나 혹은 말안장 냄새. 한국에서는 말안장 냄새를 맡기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분뇨 냄새가 나면 이거는 브레타노마이시스라는 박테리아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큰 결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환을 꼭 하시길 바라며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했을 때 이 향을 느낀다면 바로 소믈리에를 호출하셔서 교환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입으로 맛을 보는 과정입니다. 맛을 볼 때는 단순히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당도입니다. 이 와인이 단지 혹은 달지 않는지 혹은 조금 단지 이 당도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 바디입니다. 바디라는 것은 입안에 머금었을 때 와인이 입안에 가득 차는 느낌을 말합니다.
마치 우유와 같이 무겁다면 이것은 무거운 바디라고 할 수 있고, 물처럼 잘 느껴지지 않고 가볍게 느껴진다면 이건 가벼운 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도입니다. 모든 와인은 산성을 띱니다. 이 산도가 몸서리가 칠 정도로 시다고 느껴진다면 이건 매우 높은 산도, 그 반대라면 낮은 산도가 되겠죠. 네 번째는 탄닌입니다. 탄닌이란 것은 특히 레드 와인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혀를 까끌까끌하고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와인에서 꼭 있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레드 와인에서 대다수가 이 탄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탄닌을 보고 강하다든지 혹은 강하지 않다든지 이걸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알코올입니다. 흔히 화한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소주나 이런 고도수의 술을 먹었을 경우 화한 느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화한 느낌은 만일 강하다면 알코올이 높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피니쉬 혹은 여운이라고 합니다. 자, 테이스팅 하실 때는 와인을 목으로 넘기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뱉어냅니다. 와인을 뱉으셨을 때 입안에서 향과 맛이 얼만큼 오래 가느냐, 매우 긴지 혹은 짧은지 이런 걸 판단하셔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균형미와 복합미를 평가를 합니다. 균형미는 당도, 산도, 알코올 등 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복합미는 많은 향과 맛이 층층이 쌓여 있어서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의견을 모아 와인의 품질을 평가합니다. 최대한 이 평가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미각을 좀 더 훈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와인의 향이나 맛은 생소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에 없는 과일도 있고요.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과일도 있습니다. 와인은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온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맡을 수 없는, 그리고 맡기 어려운 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향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지나칠 수 있는 향을 계속 맡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혹시 맡았을 수도 있는 이 향의 정보를 찾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이스팅 훈련을 많이 하셔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있지 않은 과일이나 향신료 등등은 아무래도 찾을 수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와인 향 샘플 키트라고 하는 향을 전문으로 훈련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이런 와인에 관심이 많거나 좀 더 전문적으로 내가 배우고 싶다 하시면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자연 그대로의 향이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과일이나 향신료 등의 향을 맡는 것이 제일 좋은 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테이스팅 과정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배우신 정보를 와인 생활에 접목시키셔서 점차점차 테이스팅 훈련을 하며 즐거움을 찾는 그러한 와인 생활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